자, 머니올라 연블리의 비밀 노트, 이제 4월 넷째 주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부터 챙겨볼까요? 네, 4월 22일은 이제 한국에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네. 중국의 기준금리죠. 대출 우대금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3일은 이제 미국 마킷에서 발표하는 4월달 종합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 테슬라하고 이제 알파벳이 그날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4월 24일은 미국의 3월 이제 내구재 관련된 주문이 공개가 되고요. 메타가 그날 이제 실적 발표 예고돼 있고요. 4월 25일은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고 미국도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인텔이 각각 이제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요. 4월 26일 금요일은 일본의 4월달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되고 BOJ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또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3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그 가운데서 이번 주에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3월 PC 물가지수. 예, 요거를 이제 미국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고 이거에 근거해서 통화 정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근원 PC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국도 금리 결정하는데 일단 동결일지 인하일지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후퇴시켰기 때문에 중국이 인하를 결정하기 좀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결할 가능성은 높고요. 그리고 일본의 BOJ도 하반기에 금리 추가 인상 얘기는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4월에 열릴 BOJ에서 또 하반기에 대한 힌트를 줄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게 빅테크들이 다 몰려 있어요. 실적 발표가.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 지난주에 뭐 TSMC랑 ASML 실적 충격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안 좋았잖아요. 또 근데 이번 주에 만약에 빅테크들이 힘을 내주면 또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이제 AI랑 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전진 테슬라죠 역시. 네. 테슬라가 또 요즘에 주가 너무 안 좋은데요. 어떤 또 실적 발표,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 좀 잘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는 이따가 좀 다시 여쭤보는 네. 걸로 하고요. 워낙 이게 정말 주가가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리고 이 PC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증시 변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일단 이제 지난달에 2.8% 정도 나왔으니까 요거보다 조금 이제 낮게 나오면은 좀 긍정적이긴 한데 지금 이제 우려되는 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조금씩 예상보다. 그래서 이 근원 PC 물가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이제 증시에 또 한 번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시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어쨌든 근원 PC 물가가 좀 안정화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또 분위기가 약간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지표는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이 생각하는 거는 근원 PC 올해 물가 목표를 2.6으로 일단 올해 전망을 좀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연준이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목표는 2%예요. 2% 물가 목표니까 아직은 좀 그러니까 자꾸 연준 위원들이 아직 갈 길 멀다고 하는 게 아직은 이제 2.8, 뭐 2.9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아마 내년에는 아마 2%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조금씩은 완화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요. 전월 대비 상승률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월 대비해서 만약에 근원 PC 물가가 0.2% 정도 만약에 계속 앞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럼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그 근원 PC 물가가 2.7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0.2 정도면은 뭐 지금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0.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0.3씩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근원 PC 물가 4%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건 또 충격적인 이제 사건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럼 올해 금리 인하는 이제 없는 거죠, 사실은. 내년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0.3을 넘으면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0.1이 나오면은 이제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다시. 예, 0.1로 가게 된다면. 예, 그래서 0.2가 일단 기준점인데요. 0.3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일단 0.2만 나오면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주의할 건 0.3을 넘는지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PC 물가는 일반적인 그 소비자 물가랑 조금 다른 게
주거비 비중이 좀 낮거든요. 근데 미국의 주거비가 좀 여전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높아요. 이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근데 PC 물가는 이게 비중이 소비자 물가보다 주거비가 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반영이 되면 좀 안정화된 거란 얘기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요새 뭐 어쨌든 워낙 물가 수치가 우리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근원 PC 물가를 일단 확인은 하고 또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말 이게 막 긴장을 자아냈다가 또 약간은 안도를 했다가 긴장을 또 자아냈다가 지금 어쨌든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진짜 뭐 유가가 $100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기사나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제일 걱정이 호르무즈 해협 이제 봉쇄해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거기에 이제 전 세계 원유나 가스 수송이 20% 비중으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거기 이제 두바이나 중동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비중이 6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발생 안 해야 되는데, 한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가는 것 중에 좀 많은 부분이 이란에서 수출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만약에 봉쇄를 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냐면 사실 중국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게 되고, 이란은 지금 미국의 방관하에 원유 수출을 하고 있죠. 원래 경제 제재를 하니까 수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좀 열어준 거죠, 사실은. 네, 네. 근데 그 원유 수출 대부분이 다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값싸게 받는 거죠.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수혜를 보냐면 이제 미국이 수혜를 보는 거죠. 미국은 어쨌든 여기서 수입하는 비중이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요. 그쪽을 통과하는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원유 수입량 중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한 비중은 9%밖에 안 된대요. 옛날에 이게 31%였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봉쇄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고, 미국은 또 에너지 수출국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만약 이걸 막아버리면 미국을 도와주는 꼴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그런 결정할 리는 없다. 그 이란도 지금 중국의 원유 수출해서 어쨌든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 전쟁이 갑자기 뭐 전면전으로 확산된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지금 높진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이스라엘이 뭐 공격을 또 해가지고 전면전으로 간다면 이란도 무슨 선택을 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것만 아니라면 너무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정말로. 네, 가끔씩 가슴 철렁한 뉴스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로 잠깐 또 이제 눈길을 돌려서 요즘 이제 밸류업 관련주들이 보면은 주가가 진짜 부진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5월에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총선 이후에 야당의 압승으로 지금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야당이 압승을 했다고 해서 밸류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복평 금감원장도 총선 결과랑 상관없이 이건 꾸준히 추진을 한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여당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야당이 압승했으면 이것 좀 뭔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외국인 투자들도 그런 일부 시각들은 있겠지만, 네. 사실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밸류업엔 대부분 찬성하거든요. 다만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좀 약간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속도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약간 페널티도 주고 이러면서 기업들을 좀 독려를 해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법 개정을 해야 좀 이게 가속화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하나. 이제 그래서 좀 우려를 하는 거지,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는 두 당 다 뭐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 상법 개정,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걸 발의한 분이 그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382조 3화, 그러니까 기업의 이사는 회사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 그것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법안을 발의해놨어요. 이거는 먼저 발의한 사람이 민주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당인데, 근데 안타까운 건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시행이 안 되는 게 아쉽지만 오히려 보면 상법 개정을 먼저 주도한 거는 민주당 쪽이니까. 그래서 그 취지를 본다면 밸류 프로그램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더 찬성을 하면 했지. 그래서 이 방향성 자체는 바뀐 게 아니다. 다만 속도 조절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좀 빨라질지 느려질지 이게 지금 아직은 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약간 눈치를 보면서 네.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주도하기가 좀 힘들죠. 당연히 이제는 야당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만약에 안 도와주면 또 쉽지 않은 거고. 근데 야당 입장에서도 이미 기존에 이런 법안도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 그리고 직전 대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주식도 본인도 한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 5천 달성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이 부분만 정상화돼도 4,500 간다. 이건 이재명 그때 당 이제 지금 민주당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직접.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우리나라의 뭔가 지금 주주 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한국이 저평가 받고 있는 거는 야당의 지금 대표도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 생각이 갑자기 지금 와서 좀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여야가 이건 상관없다. 간다. 다만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건 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밸류 프로그램 잘할 수 있게 서로 좀 합의하에 빨리 좀 속도를 발휘해가지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그 속도에 대한 약간의 우려는 아직은 남아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금투세죠. 금투세 그렇죠. 관련해가지고 여당은 폐지해야 된다. 야당은 시행해야 된다는데 근데 어쨌든 시장에 새로운 세금이 부과가 되면 그건 증시엔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좀 어떻게 풀어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시행인데 만약에 시행을 그대로 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이니까 올해 또 가을쯤 되면 뭐 또 연기할 수도 있어요. 연기할 수도 있고 또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원천 징수를 해요. 세금을 일단 세금을 원천 징수한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거나 그런 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 복리 효과가 사라집니다. 나는 벌자마자 일단 그만큼 세금을 그쵸, 떼고 받아야 맞아요.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도 있어야 되니까 내년에 시행, 그러니까 설사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할 때까지는 좀 시행은 미루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을 통해서 보조금을 9조 원 정도 받는 걸로 확정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럼 삼성의 투자가 크게 늘 것 같은데 수혜주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비 회사가 좋죠. 왜냐면 거기에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장비 회사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미국도 계속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핵심 제조업들은 살리겠다.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TSMC, 인텔이 이제 포함이 됐고 마이크론도 역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TSMC가 650억 달러 투자로 이제 확장을 했고요. 네. 삼성전자가 원래 170억 달러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450억 달러로. 그러니까 미국의 어마어마한 반도체 공장들이 앞으로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방향을 보면 반도체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나 거기 미국에 또 특히 법인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같이 진출한 소부장 기업들은 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좀 수혜주로 좀 이렇게 꼽았던 기업들이 몇 개 있는 게 유니셈, FST, GST, 에로티베큐움, PSK, 원익 아이패스 뭐 이런 기업들은 일단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 보고서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장비주들 이제 지난주에 좀 증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충격을 좀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한테 장기 수혜는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테슬라 주가를 여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전에도 말씀 주시기를 테슬라가 바닥을 다져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로 이게 과연 회복이 될까? 네. 이런 의구심을 계속 거둘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게 8월 8일에 이제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뭐 FSD 구독률을 반으로 낮추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그래도 주가가 더 하락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테슬라는 진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지금 그 전기차가 예전보다 안 팔리고 있고 그 신차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저가형 모델 2인데 이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내년 이제 어차피 연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했는데 논란은 이거예요. 이거 하냐 마냐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입니다. 미국에서도. 근데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 주가 또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 옹호론자로 불리는 그 미국의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바꿔버렸어요. 아, 이거 로보택시에만 집중하고 저가형 전기차는 출시를 안 하거나 뒤로 밀려버릴 것 같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추정치를 이제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보택시보다 저가형 그 모델 2가 나와야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어쨌든 이제 테슬라가 또 계속 점유율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고 또 테슬라의 약점이 일단 비싸잖아요. 테슬라 전기차 자체가. 그래서 저가형 시장에서 대응이 안 된다는 게 약점인데 그 약점도 커버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만약에 출시가 안 된다면 이제 어려워진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델 2 밀릴 것 같다. 이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옹호론자예요, 보통. 근데 이번에 굉장히 좀 안 좋게 썼습니다. 로보택시가 우선인 건 그건 안 좋은 징조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의 트윗도 있지만 8월 8일 날 공개한다 그랬잖아요. 로보택시를. 그걸 보면서 아, 저가형 이 전기차보다는 로보택시에 꽂혀 있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로보택시가 물론 나오면 좋죠. 나와서 뭐 그게 잘 팔리고 이러면 좋은데 시장이 아직 자율주행은 성숙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법 제도 개선도 해야 되는데 이거 공개한다고 해서 테슬라가 당장 돈 벌 것도 아닌데 너무 이쪽에만 좀 너무 기술에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 이후에 추정치를 좀 하향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고 전기차로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이제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고요. 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 이분도 되게 유명한 테슬라 굉장히 옹호론자예요. 네. 예, 그러니까 테슬라 그냥 팬클럽 회장으로도 막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이분도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아이폰 15에서 이제 아이폰이 끝나고 마치 이런 거래요. 아이폰 25까지 그냥 기다려라.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견은 똑같아요. 저가 전기차 출시 안 하면 너무 공백 상태가 길어진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를 하는데 근데 또 골드만삭스는 왜 자율주행 무시하냐. 자율주행 그거 자체로 혁신적이고 테슬라만큼 자율주행 이 데이터 확보하고 그쵸. 그 정도 내는 회사가 어딨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밸류를 줘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긍정론자도 있어요. 근데 시장은 일단 지금 저가 전기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가 빠진 거 보면.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저가 전기차에 대한 로보택시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저가 전기차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운명이 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명확하게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뭐 사실대로 뭐 진짜 밀렸으면 밀렸다고 솔직히 공개하고 아니면 예정대로 하면 한다. 근데 예정대로 하면 주가 또 급반등하겠죠. 그래서 23일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머스크의 입에 달렸나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시장은 모델 2가 지금 연기될 걸로 지금 시장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계속 반영하고 있다. 머스크가 좀 이 방송 봤으면 좋겠네요. 여미사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정말로 뭐 이렇게 다 주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최근에 그 화장품주들은 보면은 주가가 조금 괜찮은 것 같거든요. 분위기도 그렇고 미국 비중 높은 기업들은 계속 견조한 것 같고 중국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7월 1일부터 미국에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발효된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럼 네. 이걸 뭐고 국내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미국 수출도 많이 하고 특히 요즘에 미국 인디 브랜드가 워낙 인기니까 미국에서도 가성비 제품들이 진짜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주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ODM 회사들의 네.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도 많이 갔었는데 근데 이제 7월 1일부터 이게 MOCRA라 그래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인데 요게 이제 어떤 법이냐면은 이제 미국의 화장품을 사실 지금 수출하거나 판매할 때 특별히 요구되는 뭐 필수 규제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규제가 약하니까
어쨌든 좀 자유롭게 뭐 수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미국에서는 이제 어쨌든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화장품은 뭐냐면 세정, 미용, 뭐 외모 변화 이런 걸 목적으로 그 사용이 의도된 물품. 예를 들면 메이크업 제품이나 네일 컬러, 모발 염색제 이런 거 이제 화장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반 화장품은 그냥 이제 규정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약품은 당연히 규정이 굉장히 세죠. 미국 FDA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질병 진단이나 치유, 완화, 치료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걸 의도된 물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FDA가 이제 승인을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요구하는 생산 시설에서만 승인 받은 데서만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번에 이제 속한 게 사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화장품인데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 있어요.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이면서 의약품이기도 한 제품의 구별은 제품의 유통 및 판매자가 그걸 이제 어떻게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라벨링을 해가지고 네. 우리 화장품에는 이런 기능성이나 어떻게 보면 의약품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 이제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강조된 제품 같은 경우는 규제를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립스틱 제품에 자외선 차단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이젠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제 하면 안 되고 이제 규제를 받아서 뭐 FDA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되면 뭐 미백, 노화 방지, 뭐 주름 개선, 여드름 방지 이런 쪽에 관련된 뭐 만약에 화장품, 그러니까 의약품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네. 만드는 회사는 이제 이 법에 의하면 7월 1일부터는 그걸 인증받은 이제 생산 시설에서만 이제 생산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규정이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업체들 간의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어요. FDA 이미 그런 것들 승인 받은 업체들도 있거든요, 한국에.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들도 일부 기업들은 FDA 승인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날개를 더 달겠죠. 왜냐하면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근데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데 이거 승인 못 받은 기업들은 받을 때까지는 이제 또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앞으로 미국의 이 화장품 회사들 볼 때 일반적인 화장품 말고요, 뭐 그런 이제 뭐 선크림, 선 뭐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자외선 차단제. 맞아요. 특히 선스크린. 미국에서도 그 예전에 그 울버린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이제 그 거기 이제 주인공 맡으셨던 휴 잭맨인가요? 아 그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배우 중에 아, 배우 중. 예, 네, 휴잭맨. 예, 그분이 이제 피부암 걸려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자외선 차단은 바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꼭 발라라. 예, 그걸 강조했는데 그럼 자외선 차단제 시장은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이 자외선 차단제를 그 상품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면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규제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화장품주를 투자할 때는 이제 규제도까지 또 당연히 봐야 되는 진짜 공부한다라는 말이 딱 맞네요, 이사님. 네, 진짜 뭐 저희가 뭐 잔인한 4월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도 불안한 4월인 것 같아요. 왜냐면 3월까지는 그래도 좋았다고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4월 들어서 진짜 냉각됐고 2,600도 한때 깨지는 등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전략으로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일단 이제 3월까지는 분위기 좋았지만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제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조정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뭐 많이 오른 만큼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적절한 조정은 좋은데 지금처럼 너무 흔들리면 사실 많은 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구간으로 다시 좀 진입을 했는데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기업의 이익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그 과정에서 금리와 뭐 유가라든가 물가 이런 것들이 또 중간중간 영향을 주면 아무리 내가 가진 기업에 문제가 없어도 그냥 빠져버립니다, 주가가. 그게 주식시장의 속성이니까. 네. 다만 지금 시장은 이익 훼손보다는 미국 경기 여전히 견조하고 중국 경기 서서히 돌아서고 있고 제조업 지표도 바닥에서 이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 이익 측면에서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죠, 지금? 그 금리죠, 금리. 예. 금리와 유가, 아까 말씀 환율. 이것들이 이제 삼고. 예, 삼고 요게 좀 완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진정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유가도 그렇고 뭐 전쟁 또 나면 어떡할까 이런 좀 부담감도 아직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쉽게 뭐 안정화되기까지 좀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근데 작년 10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도 2200 갔을 때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정말 분위기도 쌀벌하고. 근데 결국엔 그 삼고 현상이 아니나 다를까 안정화되니까
증시가 가볍게 또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는 이 미국의 국채 금리하고 결국엔 저는 유가 같습니다. 예, 그것만 좀 안정화된다면 증시는 조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거는 4월 말까지는 계속 좀 우리가 체크를 계속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온 게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연기금이 수천억 달러를 주식시장에서 빼내고 있대요. 뭐냐면 너무 그동안 사실 우리보다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증시가 굉장히 올랐는데 채권과 비교했을 때 주식의 수익률이 이제는 기대치가 높지가 않대요. 채권은 안전한데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죠? 채권 투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미국 연기금이 돈도 많이 벌었어요.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600 이하에서 도망갈 필요는 없지만 천천히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4월까지는 이거를 뭐 빠졌으니까 막 그냥 나는 또 다 사야지 이런 거보다도 분할로 평소에 좀 공부하셨던 거 있으면 천천히 분할로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고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4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만 이 이익만 훼손되지 않으면 돼요. 이 미국 경기와 중국 경기가 훼손되는 것만 아니면 강세장 기조 자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되 좀 천천히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염이사님께서 선정하신 보고서 하나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대신증권의 임수진 연구원님이 이제 제목은 더욱 강해진 회복 시그널인데 이게 이제 여행주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업종도 장기간 부진했던 섹터죠. 네. 근데 이제 한번 보자는 내용이고 2019년 동기 대비해서 1월달 출국자 수가 95%고 2월에는 96%니까 진짜 코로나 전이죠. 2019년이면 이제 그때랑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정도로 이제 출국자 수는 거의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도 2019년 동기 대비해서 80%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해외로 여행들을 지금 많이 가시다 보니까 코로나 전만큼은 아직은 좀 미달해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결국엔 비행기 운항 편수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비행기 운항 편수가 이렇게 늘어나야 공급이 늘어나야 티켓 가격도 좀 안정화되고 그래야 패키지 상품도 조금 이제 잘 팔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어쨌든 이제 비행기 공급 물량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의 정상화도 좀 예상보다는 좀 빠른 것 같다. 특히 2023년 인천공항 국제선 운항 편수가 2019년 대비해서 그 84%까지 회복이 됐는데 올해 1분기에는 100%를 넘는 지금 회복률까지 나오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유럽 노선만 좀 부진하다고 합니다. 유럽만 지금 아직까지는 항공기 좀 공급이 좀 부족해서 좀 회복이 좀 더뎌서 그래서 유럽 항공권이 특히 좀 비싸대요. 구하기도 힘들고.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조금 정상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여행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키지 상품이 그동안 저가형 상품이 예전에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 관광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별적으로 가면 좀 비싸잖아요. 비행기 티켓도 그렇고 호텔비도 비싸니까 그래서 저가로 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의 단점 중에 하나가 관광을 내가 선택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쇼핑도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패키지 상품은 그런 걸 빼버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하나투어 2.0, 모드 시그니처. 이 모드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또 뭐 유명한 요리사 셰프랑 같이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루브르 박물관 같은데 이제 미술 뭐 이렇게 전공하신 분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게 약간 이제 패키지 상품이 고급화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쇼핑을 강제로 해야 된다거나 막 그런 거 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또 단가도 좋기 때문에 여행사들 마진에는 긍정적이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랑 좀 달라진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이익을 결정하는 게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때 워낙 지금 여행이 안 좋다 보니까 그때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비용 슬림화가 돼서 코로나 전보다 직원 수가 절반 정도 줄어버렸대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업무들을 바꾸다 보니까 인건비가 예,
그러니까 지금 절반 가지고도 이제 운영을 하는데 모든 걸 이제 온라인 시스템화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줄어들게 되고 또 예전에는 대리점 통해서 많이들 그 패키지 여행.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수수료가 대리점에 주는 게 7에서 10% 정도 나온대요. 크네요. 근데 온라인은 2, 3%밖에 안 돼요. 주로 지금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그렇죠, 하니까. 다들. 그래서 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자기네 모바일 앱에서 자체 그 패키지 여행을 광고를 해요. 자기네 앱에서. 근데 보통 자체 예전에 그거 앱에서. 유행했잖아요. 그 홈쇼핑에서 광고 많이 했잖아요. 그 홈쇼핑 수수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히려 여행 상품의 고급화에 쓸 수도 예. 있겠네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예시를 이런 기하는. 비용 줄고 이런 이제 고급화 거기다 이제 이 해외여행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걸 본다면 여행주도 이제는 한번 좀 괜찮게 볼 시점이다. 그래서 하나 투어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해줬고 모두 투어 역시도 좀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한번 이 부분도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전에 여행주들이 정말 높은 가격대에 포진해 있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다시 슬금슬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의 또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머니홀라는 또 다음 주말에 여물리의 비밀노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서두르는 마음 갖지 말고 조금 더 공부하는 자세로 그렇게 4월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